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외아들 장문수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빚은 깊었지만 문수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곱게 살아가려 애를 썼지요. 한때는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양반 집안이었으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로는 살림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빚쟁이들만 문 앞을 서성였지요. 문수야, 오늘도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문수는 해가 질 무렵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어김없이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습니다. 장씨 부인은 병색이 짙었지만 아들을 보는 눈만은 따뜻했지요. 아들이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 이렇게 천한 일을 하는 것이 마음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장터에서 일했다지? 예, 어머니. 장돌뱅이 상단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문수는 남의 짐을 나르는 일이든 밭을 매는 일이든 몸을 쓰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성품 덕에 마을 사람들은 문수를 일러 가난한 집의 고든 아들이라 불렀지요. 장터에서 일할 때면 다른 품팔이꾼들이 품삯을 놓고 다툴 때도 문수만은 묵묵히 자기 몫을 하며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장터에서 왕서방이 짐을 너무 많이 들다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제가 대신 짐을 들어드렸더니 고맙다며 엿 한 덩이를 주시더군요. 문수는 품삯으로 받은 푼돈보다 왕서방이 준 엿을 더 기뻐하며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장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문수야, 사람은 살림보다 마음을 잘 지어야 하는 법이다. 남을 먼저 살피고 도우면 하늘이 반드시 그 마음을 헤아려 줄 것이야.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문수의 집은 좁고 낡았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여름이면 비가 샜지요. 기와는 반쯤 깨져나갔고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곱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이 할 도리라 여겼으니까요. 집안에 남은 물건이라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붓과 먹, 그리고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문수는 가끔 그 책들을 꺼내보곤 했지만 글을 배우지 못한 터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장씨 부인의 병세는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문수는 밤낮으로 품을 팔아 약값을 마련했지만 약은 턱없이 비쌌고 병은 쉬이 낫지 않았지요.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좋은 약재를 구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런 약재는 문수가 평생 벌어도 마련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 큰 집에 가서 품을 팔면 단량은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재를 조금 더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수야,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내 병은 내가 알아서 하마. 내가 몸이라도 상하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괜찮습니다, 어머니. 제가 튼튼하니 걱정 마십시오. 문수는 언제나 환한 얼굴로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홀로 바깥일을 나갈 때면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빚은 점점 늘어만 갔고 어머니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문수는 장터에 나가면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거들었습니다. 짐을 옮기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 도왔고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대신 져드렸지요. 어린아이가 넘어져 우는 일이 있으면 일손을 멈추고 달래주었고
길 잃은 사람이 있으면 먼 길도 마다 않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 젊은이 참 착하구먼. 양반 자제로 태어났으면서도 저리 몸을 낮추다니. 그러게 말이야. 저런 마음씨 가진 이가 흔치 않지. 집안이 기울었어도 사람됨만은 변치 않았구먼. 저 어미가 잘 가르친 게야. 가난해도 바르게 사는 법을 일러준 거지. 마을 사람들은 문수의 성품을 칭찬했지만 정작 문수는 그런 칭찬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곱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문수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평소와 달리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겨 계셨지요.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문수야,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는데 어미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니 마음이 무겁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어머니께서 곱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장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수가 이렇게 곱게 자라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 아이만은 바르게 살아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가난한 어미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수는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을 지키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밤하늘의 별들만이 무심히 빛날 뿐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가을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수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곱게 살겠노라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그것이 양반가의 자제로 태어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문수의 하루는 가고 또 하루가 왔습니다. 가난하지만 고든 마음만은 잃지 않으려 애쓰는 젊은이의 모습이 마을 어귀에 길게 드리운 저녁 그림자처럼 조용히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든 마음이 훗날 어떤 인연을 불러올지 문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장씨 부인은 약재를 구하러 장터로 나섰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걷는 것이 힘겨웠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지요. 문수가 품을 팔러 간 사이 장씨 부인은 천천히 장터 어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모퉁이 처마 밑에 한 처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옷은 남루했지만 본래는 제법 괜찮은 옷감이었을 것 같았고 얼굴은 흙먼지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장씨 부인이 다가가 처자의 이마를 짚어보니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오히려 멀찍이 서서 수군거리는 이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 떠돌이 거지로구먼. 저런 것 건드리면 탈만 나는 법이야. 장씨 부인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처자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어떻게든 처자를 일으켜 세우려 애를 썼지요. 마침 지나가던 짐꾼 하나가 장씨 부인의 모습을 보고는 못 이기는 척 거들어 주었습니다. 부인, 제가 지고 가지요. 어디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고맙네. 우리 집으로 가세. 그렇게 장씨 부인은 처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수가 돌아오기 전에 처자를 깨끗이 닦아주고 미음을 쑤어 먹였지요. 처자는 한참을 헛소리를 하다가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느냐? 장터에서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다. 처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한 집이었지만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장씨 부인의 눈빛이 따뜻했지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좀 어떠하냐? 이름은 무엇이냐? 윤초림이라 합니다. 초림은 그렇게만 말하고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장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지요. 사람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문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낯선 처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어머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장터에서 쓰러져 있기에 데려왔다. 윤초림이라는 처자인데 몸을 추스르면 떠날 것이다. 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남을 돕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라 여겼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림의 몸은 차츰 회복되었지만 떠날 기색은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말없이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씨 부인이 하던 빨래를 대신하고 마당을 쓸고 밥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리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갈 곳도 없는 몸이니 여기서 살림을 거들게 해주십시오. 장씨 부인은 초림의 눈빛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처자에게도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초림을 받아들였지요. 어느 날 저녁 문수는 초림이 무언가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붓으로 글자를 쓰고 있었지요. 글을 아십니까? 문수의 물음에 초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지요. 조금 압니다. 어릴 때 배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글을 모릅니다. 문수의 말에는 부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책들을 읽고 싶었지만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초림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아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정말입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날부터 밤이면 문수와 초림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초림은 천자문부터 차근차근 가르쳤고 문수는 낮에 품을 팔아 지친 몸에도 열심히 글자를 익혔지요. 문수는 소리내어 글자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지요. 초림은 그런 문수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수가 배우려는 마음이 간절한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장씨 부인은 방 밖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글을 배우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초림이라는 처자가 이 집에 온 것이 하늘의 뜻 같았지요. 사람은 살림보다 마음을 잘 지어야 한다고 했지. 문수가 글을 배우면 앞날에 도움이 될 게다. 장씨 부인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정이 쌓여갔습니다. 문수와 초림 사이에도 은은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문수는 여느 때처럼 장터로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장터 분위기가 어수선했지요. 낯선 상인 하나가 장터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 있소. 헐값에 넘기는 비단이요. 이범중이라는 그 상인은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특히 여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지요.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무언가 꿍꿍이가 숨어있는 듯 했습니다. 문수는 짐을 나르다 말고 이범중이 초림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림은 장씨 부인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와 있었지요. 이 비단 한번 보시지요. 값도 싸고 물건도 좋소. 필요 없습니다. 초림은 고개를 돌렸지만 이범중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리 매몰차게 구실 것 없소.
내가 한양에서 귀한 물건도 구해올 수 있소.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초림은 대답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이범중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지요. 한편 장터 한쪽에서는 큰 상단과 거래하는 홍석윤이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그쪽으로 짐을 나르던 중이었지요. 무거운 쌀가마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홍석윤이 장부에 무언가 적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홍석윤은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장부의 숫자를 고쳐 적었습니다. 원래 적혀있던 숫자 위에 먹을 덧칠하고 다른 숫자를 쓰는 것이었지요. 문수는 그 장면을 우연히 보았지만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터라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양반이 무언가 고쳐 적는구나. 그런데 왜 그러시는 걸까? 문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여겼지요. 다시 짐을 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석윤은 문수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태연한 척 장부를 덮었지요. 거기 젊은이 짐 더 옮길 것 있으니 이리 오게. 예, 알겠습니다. 문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짐을 나르러 갔습니다. 홍석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 젊은이는 글도 모르는 품팔이꾼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문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림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 장씨 부인은 방에서 쉬고 계셨지요. 오늘 장터에 낯선 상인이 있었습니다. 문수가 말하자 초림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초림에게 비단을 팔려 했습니다. 귀한 물건도 구해올 수 있다고 했지요. 초림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수는 초림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요. 무언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초림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문수는 더 묻지 않았지요. 초림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날 밤 문수와 초림은 다시 등잔불 아래 앉았습니다. 초림은 문수에게 숫자를 가르쳤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장부요? 물건의 수를 세고 값을 매기는 책입니다. 상단에서 쓰는 것이지요. 문수는 낮에 본 홍석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장부를 고쳐 적던 그 모습이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장부의 숫자를 고치면 물건의 수나 값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혹시 장부의 숫자를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초림은 잠시 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나쁜 짓이지요. 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낮에 본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자신은 글도 제대로 모르는 품팔이꾼일 뿐이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제대로 알 수 있겠지요. 문수의 물음에 초림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늦도록 글을 익혔습니다. 문수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글을 제대로 배워서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변화의 기운이 섞여 있었지요. 문수도 초림도 그리고 장터의 이범중과 홍석윤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실이 천천히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장씨 부인의 병세는 갈수록 깊어져만 갔지요. 초림이 정성껏 미음을 쏘아들여도
문수가 약재를 구해와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씨 부인은 문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또렷했지요. 문수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예, 어머니. 문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장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문수야, 어미가 너에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낡은 집과 빚뿐이니 말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게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장씨 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문수야, 명심해라. 남 탓 않으며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인연이 도와줄 것이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사셨고 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예, 어머니. 잊지 않겠습니다. 장씨 부인은 고개를 돌려 방 밖에 서 있는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림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초림아, 이리 들어오너라. 초림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장씨 부인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장씨 부인은 초림의 손을 잡았지요. 초림아, 이 집은 내가 잠시 쉬어가는 다리일 뿐이다. 너의 인연은 따로 있을 게다. 어머님, 너무 마음 무겁게 여기지 말거라. 내가 이 집에 온 것도 인연이고 떠나는 것도 인연이니라. 초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씨 부인은 그런 초림을 다독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그렇게 장씨 부인은 편안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문수는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초림도 함께 눈물을 흘렸지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이 집의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주어 어머니를 산에 모실 수 있었지요. 문수는 사흘 동안 곡을 하며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초상을 치르는 동안 초림은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문수가 제대로 먹지 못하자 죽을 쑤어 먹였고 조문객들을 응대했지요. 하지만 초림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오지 않았다면 어머님께서 장터에 나가실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병이 더 깊어지지 않으셨을지도 모른다. 초림은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씨 부인이 자신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진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인을 이렇게 보내고 말았으니 죄스러운 마음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초상을 치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문수는 슬픔을 애써 삼키며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초림 혼자 남았지요. 초림은 방 안을 정리하다가 장씨 부인이 쓰시던 물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낡은 비녀 하나, 해진 치마 한 벌.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던 분이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가 될까 두려웠는데 정말 누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림은 그렇게 혼자 울다가 문득 장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내가 잠시 쉬어가는 다리일 뿐이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초림은 곰곰이 생각했지요. 어쩌면 장씨 부인은 자신이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초림은 자신의 처지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쫓겨 떠돌던 신세였고 언젠가는 또다시 떠나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문수에게 짐이 될 것 같았지요. 내 기구한 팔자가 이 집의 짐만 된 것은 아닐까? 초림은 그런 생각이 들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문수는 착한 사람이었고 초림에게 잘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문수가 더 힘들어질까 두려웠지요. 저녁이 되어 문수가 돌아왔습니다. 초림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초림도 수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어딘가 허전했지요. 장씨 부인이 안 계시니 집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문수는 밥을 먹다 말고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림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초림, 무슨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림은 고개를 저었지만 문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초림도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조용히 밤을 맞이했지요. 그날 밤 초림은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이대로 여기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초림의 마음속에는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고, 문수에게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장씨 부인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어머니 상을 치른 뒤 문수는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슬픔을 사귈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장터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저기 보게, 정운학 상단이 왔다네. 정운학 상단이라면 삼남 지방에서 제일 크다는 그 상단 아닌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큰 상단이 이 작은 장터에 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문수는 짐을 나르다 말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단의 짐꾼 하나가 무거운 짐을 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지요. 짐은 땅에 떨어졌고 짐꾼은 발목을 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발목이. 주변 사람들은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남의 상단 일에 끼어들었다가 탈이 날까 두려워했지요. 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문수는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달려갔지요. 괜찮습니까? 발목을 삐끗한 것 같소. 이를 어쩌면 좋소. 제가 짐을 옮기겠습니다. 어디로 나르면 되겠습니까? 문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짐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힘을 다해 날랐지요. 한 짐을 나르고 또 한 짐을 날랐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단의 주인 정운학이었지요. 정운학은 문수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저 젊은이는 품삯도 받지 않고 남의 일을 거드는구나.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로군. 해가 기울 무렵 문수는 모든 짐을 다 옮겼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다친 짐꾼이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자네 덕에 큰 탈을 면했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정운학이 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무엇인가? 장문수라 합니다. 오늘 자네가 한 일을 잊지 않겠네. 오랜만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소. 정운학은 그렇게 말하고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문수에게 건넸습니다. 문수는 손사래를 쳤지요. 아닙니다. 품삯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밖에 자네의 성실함에 대한 고마움일 뿐이네. 문수는 정운학의 진심을 느끼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정운학과의 첫 인연이 맺어졌지요. 한편 장터 한쪽에서는 이범중이 또다시 초림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초림은 장을 보러 나왔다가 이범중과 마주쳤지요. 낭자, 그간 별거 없으셨소? 비키십시오. 초림은 냉정하게 말했지만 이범중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 매몰차게 구실 것 없소. 내가 좋은 제안이 하나 있소. 함께 다른 고을로 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이오. 무슨 말씀입니까?
낭자 같은 분이 이런 곳에서 썩을 일이 아니지 않소? 내가 아는 곳에 가면 좋은 자리를 구할 수 있소. 이범중의 말에는 속셈이 숨어 있었습니다. 초림을 꿰어 다른 곳으로 데려가 팔아넘기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초림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문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범중을 보는 눈빛도 차가웠지요. 아, 이 사람이 누구시오? 이분은 저와 함께 사는 분입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마십시오. 문수는 초림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범중은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장터에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범중이 판 물건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이놈이 사람을 속였어. 이 비단은 명주가 아니라 무명이야. 내 돈 돌려줘. 사람들이 이범중을 둘러싸고 따졌습니다. 이범중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지요. 결국 장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이 장터에 얼씬도 하지 마. 이범중은 그렇게 첫 번째 추락을 겪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가 오히려 명예를 잃은 것이었지요. 문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초림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림은 문수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자신 때문에 문수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초림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고. 문수에게 화가 미치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졌지요. 하지만 문수는 그런 초림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 정운학이라는 분을 만난 것이 기뻤고 초림을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운학은 약속을 잊지 않았지요. 다시 그 장터에 들렀을 때 문수를 찾아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상단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는가? 정말입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네. 처음에는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네. 문수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빚을 갚고 제대로 살아갈 기회였으니까요. 그렇게 문수는 정운학 상단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을 나르는 일을 했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오가는 일이었지만 문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정운학은 문수의 성실함을 높이 샀지요. 문수는 이제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창고에 들어온 물건의 수를 세게. 예, 알겠습니다. 문수는 물건을 세며 장부에 적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초림에게 배운 글이 큰 도움이 되었지요. 또 한 해가 흘렀습니다. 문수는 이제 장부를 다룰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정운학은 문수에게 더 큰 일을 맡겼지요. 이제부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배워야 하네. 내 곁에서 지켜보게. 감사합니다. 문수는 정운학을 따라다니며 장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값을 깎고 흥정하는 법, 물건에 좋고 나쁨을 가리는 법,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지요. 그렇게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문수는 이제 상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운학은 문수를 아들처럼 아꼈지요. 그동안 문수는 틈틈이 집으로 돌아와 초림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상단 일을 배우고 밤에는 초림에게 글을 배웠지요. 오늘은 이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초림은 책을 펼쳐 문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문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지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낭자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만에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아 글을 익히는 시간은 둘만의 조용한 위안이었습니다. 문수는 초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초림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짙어졌지요. 문수가 상단에서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초림은 두려워졌습니다. 내 과거가 언젠가 드러나면 이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이다. 초림은 자신이 양반가 딸이었다는 것, 친척들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여전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터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어느 날 낯선 사내 하나가 장터를 어슬렁거리며 초림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초림은 재빨리 얼굴을 가리고 자리를 피했지요. 혹시 친척들이 나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초림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어디선가 양반가 도망친 계집애를 찾는다던데 혹시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초림은 그 소문을 듣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친척들이 자신을 찾아내면 팔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수에게도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초림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마침내 문수에게 말했지요.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수는 초림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초림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 과거가 당신의 앞날을 막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상단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방해가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글도 당신이 가르쳐 주셨고 힘든 시간도 함께 이겨냈지 않습니까? 문수는 초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초림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위한 길입니다.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제 인연은 따로 있다고. 초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문수는 초림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가슴이 미어졌지만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초림은 작은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요. 문수는 말없이 초림을 따라 마을 어귀까지 걸었습니다. 잘 지내십시오. 당신도 잘 지내십시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초림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수는 초림의 뒷모습이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지요.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지만 이것이 초림을 위한 길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림이 떠난 뒤 문수는 슬픔을 사귀며 다시 일에 매진했습니다. 정운학 상단에서는 문수를 더욱 중책에 앉혔지요. 이제 문수는 장부를 관리하고 물건의 출입을 감독하는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단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들어온 물건의 수와 장부에 적힌 수가 자꾸 맞지 않았지요. 이상하군. 명주 10필이 들어왔는데 장부에는 8필이라 적혀 있어. 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100냥이 있어야 하는데 95냥밖에 없습니다. 상단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운학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요.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소. 철저히 조사하시오. 문수는 그 말을 듣고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장터에서
홍석윤이 장부를 고쳐 적던 모습이 생생했지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장부를 고쳤던 것이구나. 문수는 조용히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창고 일을 하며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들을 하나하나 적어두었던 것들이었지요. 처음에는 글을 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정운학이 상단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문수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자네가 무언가 알고 있다고 들었네. 예. 제가 기록해둔 것이 있습니다. 문수는 자신이 적어둔 기록을 내놓았습니다. 언제 어떤 물건이 들어왔고 장부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가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정운학은 그 기록과 현재 창고를 조사한 결과를 맞춰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지요. 장부를 관리하던 홍석윤이 수년간 물건과 은자를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홍석윤을 당장 잡아오거라. 홍석윤은 자신의 죄가 들통난 것을 알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단 사람들에게 붙잡혔지요.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입 다물거라.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변명을 하느냐? 정운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석윤이 몰래 챙긴 물건들을 찾아내어 모두 되찾았지요. 홍석윤은 관아로 넘겨졌고 그간 모은 재산도 몰수당했습니다. 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홍석윤은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매를 맞고 상단에서 영원히 쫓겨났지요. 정운학은 문수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상당히 큰 화를 입을 뻔했네. 참으로 고맙네. 아닙니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실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네로구먼. 이제부터 자네를 더욱 믿고 중한 일을 맡기겠네. 문수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문수는 상단에서 더욱 신임을 얻게 되었지요. 한편 홍석윤의 일이 알려지자 그와 결탁했던 이범중도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범중은 홍석윤이 빼돌린 물건을 몰래 받아 되팔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범중이 홍석윤과 한통속이었다. 그놈도 잡아야 해. 장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범중은 이미 장터에서 신뢰를 잃은 상태였지요. 거짓 물건을 팔다 쫓겨난 적도 있었고 이번에는 횡령범과 결탁한 것까지 드러났으니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나는 몰랐소. 그저 물건을 받아 판 것뿐이요. 이범중이 변명했지만 광군이 나타나 그를 잡아갔습니다. 조사 끝에 이범중도 홍석윤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밝혀졌지요. 이범중은 곤장을 맞고 고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이 고을에 발도 들이지 마라. 이범중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을을 떠났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지요. 문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정직하게 살면 인연이 도와준다고. 반대로 거짓과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제 무덤을 파는 것이구나. 그날 저녁 문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인연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어머니가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지요. 정운학 상단은 이 일을 계기로 더욱 든든해졌습니다. 문수의 정직함과 성실함이 상단을 구한 것이었지요. 정운학은 문수를 더욱 아꼈고 상단 사람들도 문수를 존경했습니다. 장 총각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소.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요. 문수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었지요. 그리고 초림에게 배운 글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초림 낭자, 당신이 가르쳐준 글 덕분에 제가 옳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계시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문수는 마음속으로 초림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운학은 문수를 불러 중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리 앉게나. 예, 나리. 정운학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문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지요.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상단은 기둥이 무너졌을 것이네. 장부를 바로잡고 간악한 자들을 찾아낸 것도 모두 자네 덕분이 아니었나. 과찬이십니다. 제가 한 일은 미미합니다. 정운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자네는 이미 이 상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네. 그래서 말인데 이제부터는 자네를 내 아들처럼 여길 생각이네. 이 상단을 함께 이끌어 나가세. 문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운학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지요. 나리, 그런 큰 은혜를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네라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네. 자네는 몇 해에 걸쳐 장부를 배우고 장사를 익히고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왔지 않은가. 이제는 가난한 집안의 젊은이가 아니라 믿음직한 상단의 기둥이네. 문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자신이 이런 날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문수는 상단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운학과 함께 장사를 다니며 거래처를 넓혔고 새로운 물건을 들여오는 일도 맡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운학의 딸 정소아가 먼 길을 다녀온 문수를 맞이했습니다. 장도령, 길이 험하셨지요. 이것 좀 드십시오. 소아는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문수는 고맙게 받아 마셨지요. 고맙습니다, 아씨. 소아는 문수가 상단에 온 이후로 늘 그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끼는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며 그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지요. 정운학은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문수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소아도 문수를 좋게 여기는 것 같았지요. 저 두 사람이 인연을 맺으면 좋겠구먼.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문수는 이제 상단에서 정운학 다음 가는 사람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문수를 보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젊은이는 정말 대단하오. 품팔이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그만큼 성실했기 때문이지. 거짓 없이 사니 하늘이 돕는 게야. 어느 날 저녁 문수는 다시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조용히 앉아 절을 올렸지요. 어머니, 마음을 바르게 쓰면 인연이 도와준다 하셨지요.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문수는 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보자기에 싸두었습니다. 상단에서 받은 첫 큰 목 중 일부였지요. 이틀 뒤 문수는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전 자신처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은자를 나눠주었지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냥 받으십시오. 제가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문수는 그저 담담하게 웃을 뿐이었지요. 어머니, 저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운학이 문수를 불렀습니다. 그 옆에는 소아가 수줍게 서 있었지요. 문수, 내 딸 소아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자네라면 내 딸을 잘 돌볼 것이라 믿네. 문수는 깜짝 놀라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아도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요. 나리, 제가 감히 아씨를. 자네가 아니면 누구에게 내 딸을 맡기겠나.
자네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무엇보다 마음이 바른 사람이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나. 문수는 소아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소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문수는 깊이 절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수와 소아는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문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지요. 정운학이라는 든든한 어른도 있었고 소아라는 좋은 인연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수는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 잘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정직하게 살라 하신 말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지요. 덕 있는 집안은 번성하고 탐욕을 앞세운 자들은 모두 제 무덤을 팠습니다. 문수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그 결과 하늘이 준 인연을 만났습니다. 가난했지만 곱게 살았던 젊은이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문수의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초림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그것 또한 하나의 인연이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니까요. 문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했습니다.